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의 손실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추경안은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서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방향부터 예상 규모는 어떠할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1인당 최소 600만 원 정도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도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이제 확대해달라고 요청이 담겨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했던 1, 2차 지원금을 포함해서 최소한 한 사람당 1,000만 원씩의 지원은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600만 원이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당시에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씩 지급을 했으니까 네. 최소 600만 원씩을 지급을 해야 1,000만 원을 웃돌 수 있을 것이고 600만 원조차도 이제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아니냐. 인수위에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발표할 때 네.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하겠다 이런 입장을 오전에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밝혔고요. 그래서 6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안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내일 국무회의 거쳐서 금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여행, 공연, 항공운수업처럼 손실을 보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없었다 하는 업종도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네. 물가 상황이 워낙 녹록지가 않아서 농어민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관련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 나왔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분들 한 225만 명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 지원비 75만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안도 나왔는데요. 네. 이런 금액들을 모두 합쳐도 아마 대선 기간 중에 약속했던 그 정도의 추경 규모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현재까지의 추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규모와 관련해서 33조 플러스 알파 네.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새 정부의 일기 경제팀도 닻을 올렸는데 지금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추경호 부총리는 세 가지 방향을 추경으로 이제 편성을 했다고 했어요. 손실보상, 방역보강, 그리고 물가 안정.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이제 국회에 가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네. 산식을 두고도 아마 공방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약속했던 건 50조 원 추경. 그런데 그 50조 원이 새로운 정부에서 온전하게 50조 원을 쓰겠다가 아니라 말이 조금 바뀌었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것과 합쳐서 50조 원이다 해서 나온 돈이 33조 원 플러스 알파고요. 예. 대략 그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데 33조 원 정도가 들어가고 기타 백신을 구입한달지 아니면 치료제 같은 것들이 여전히 좀 소요가 있으니 네. 이런 것들을 방비하는 데에 한 2조 원 정도 들어갈 거다 해서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으로 편성하게 되는 추경안은 35조 원 정도 예. 그리고 기존에 지원된 금액을 포함해서 그래서 50조 원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50조 원이 아니다. 그리고 새롭게 1,000만 원씩이 아니고 언제 합쳐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했느냐. 예.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아마 지금은 이제 야당이 된 제1야당의 그 네. 반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동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거나 가감될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좀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반발도 많은 네. 것 같습니다. 1차 추경 이후에 이제 그러면 이번 추경이 2차 추경이 되는 건데 올해 재원이 관건일 것 같은데 당정은 여전히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다. 추경호 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국채 발행은 가장 나중에 이제 생각해볼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재원이 마련될까요?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늘 이야기하는 불효불급한 예산을 좀 줄이면서 네. 여기서 아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예산도 작년에 거의 반년에 거쳐서 치열한 공방 끝에 짜놓은 그런 예산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불효불급한 예산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 자기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기존의 예산 가운데 희생되는 예산이 나올 겁니다. 가정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학원비를 좀 과하게 썼다 하면은 그 다음 달에 외식비 같은 걸 좀 줄이고 예. 이런 방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도 그 추경을 예산을 줄여서 35조 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일정 부분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걸 최소화해보겠다. 이게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입장입니다. 예. 불효불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재정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줄이게 되면은 네. 그 분야에서도 또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조율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고 또 별칭이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러시아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다는 네. 소식이거든요. 작년보다 35%가 지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급이 이제 줄어드니까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 있죠. 네. 지금 거래 가격을 좀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제 기구들에서 추산하기로는 이미 그 밀 선물 가격이 3월 기준으로 보면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했을 때 74%나 급등을 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의 경우에는 거의 40%, 대두도 역시 20% 가까이 가격이 올랐는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2, 3년 안에 해결될 거냐 이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상황 때문에 곡창지대가 상당히 훼손이 되었고 예. 이미 그 추수를 할 수 있는 그 곡창지대 안에서도 사람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있다고 한들 이걸 나를 수 있는 도로나 항만, 철도가 완전히 부서진 곳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의 핏줄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막혀 있는 상황이고 추수를 한다고 해도 그 나라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력이 될 거냐, 그 배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텐데 더 큰 걱정은 올해 생산량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작년보다 40% 가까이 줄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씨를 뿌려서 생육을 해야 다음 해에 추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 농사 지어야 할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데 사람도 없고 농사를 지을 땅도 땅도. 상당히 망가져 있고 예.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파종을 하는 것부터 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에너지나 운송이나 이런 시스템이 다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농사까지 망치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세계 곡물 가격의 급등 현상이 내년, 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뭐 식량 위기 같은 그렇죠.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세계적 여파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또 관건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에다가 뭐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수입 곡물 가격에 좀 취약하다는 지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식량이 자급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쌀이 남는다 해서 쌀 관련해서 보조금 분쟁이 매년 일어납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밀은 거의 전량 수입을 하고요. 대두, 옥수수도 사실 거의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 수입 7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수입 물가에 반영이 되면 이게 결국은 가공품이나 외식 물가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예컨대 수입 물가, 수입 곡물 단가가 10%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네. 가공식품에는 한 3.4%, 또 외식 물가에는 한 1% 가까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예. 요거는 단순히 그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단계 여기만 따져보게 되는 거고 예. 사료값도 한 6%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축산물 소비자 물가도 역시 적게 봐도 1.7%, 높게 보면 3%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과 동물이 소비하는 곡물이 다 값이 올라간다. 예. 결국은 이게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곡물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촌스러운 말로 생각해왔던 식량 안보라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 여파를 직격탄으로 느끼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나 아프리카의 저개발국들인데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보통 거친 밀이나 아니면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먹었던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쪽은 저렴하게 들여오던 곡물이 사라지니까 사실상 기아 상태에 빠지고 있는 그 최빈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종전부터 훨씬 비싸게 들여와서 최종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들이 유럽이나 아프리카 또 중동으로 제때 공급이 안 되면
한정된 팜유 이런 것들 두고 또 경쟁을 하게 되니까 수입하는 단가가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품목이 아니라도 다른 쪽에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도 역시 물가가 올라가는 이 대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수입 곡물이 어디에나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밀가루, 뭐 네. 전분가루, 사료까지. 지금 물가가 3~4%대 뭐 이렇게 오르곤 있지만 앞으로 그럼 그 오름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당분간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 물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져 줄 정도로 그 전황이 좀 개선된다. 이러면 좀 사정이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 값이 떨어져도 당장 부족한 곡물 또 파종 시기를 놓친 곡물을 어디에서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네. 더구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생산하는 곡물량 중에서 대략 40%를 하반기에 겨울에 농사지어서 이듬해 추수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를 넘어갈 때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내년도 상황도 어려워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으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물가다. 이 상승의 억제책을 고민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예. 사실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요. 간밤에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내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슬로건은 항상 핸디캡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리더들이 물가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이 굉장히 지금 네.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여파가 사실 어떤 증시에도 각국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긴축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조금 했다가 또 큰 낙폭을 보이기도 하고 지금 유가증권인 ELS 상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LS라는 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증권이나 지수 같은데 그 링크가 되어 있는 일종의 예.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컨대 지수에 연동된 ELS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뉴욕 증시 어렵죠. 유럽도 어렵고 홍콩도 어렵습니다. 코스피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테고 네. ELS는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지수가 보장이 돼야 최소한 이 정도 구간이 돼야 원금 손실이 없습니다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그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한 금융회사의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M 증권사의 예. 그 기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4,325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S&P가 4,000선 내줬다는 말씀을 저희가 예.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게 되잖아요. 또 유로스탁 기준으로 봐도 4,004 이상이어야 되는데 역시 유로에서도 이 4,000선을 내준 상황이라 이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기 안에 회복이 안 되면 원금 손실 보실 수 있고 만기 전에 중간에 수익률이 되게 좋으면 중도 상환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도 상환을 하려면 수익이 나야 하는데 그게 난망한 상황이라서 네. 저희가 이거 상환을 해드려야 되는데 만기를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 나온 속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외국 증시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지금 어제였죠. 17개월 만에 2,600선을 내줬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큰 낙폭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증시는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보니까 소폭 상승하면서 2,600선을 넘어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도 1,280원을 잠깐 80원대를 건드리고 예. 잠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사방을 둘러봐도 이 비빌 언덕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장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4월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시장에서 지금 점치기로는 3월에 8.5, 또 4월에는 8.1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네. 이거에 대략 수렴하거나 이거보다 약간 낮게 나온다라면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테니 금리 인상의 속도,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 좀 들어갈 거고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한 줄기 희망을 좀 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 공포스러운 장이 펼쳐질 수 있고요. 한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목을 만들기 좋은 단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흔히 요즘에 이야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증시 투자자들을 휘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 워낙 무서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을 지향한다고 치면 현재로서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로 잡을 수 있을지 난망한 상황이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중국이 생산을 안 하고 생산을 안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가격의 전가, 또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곡물가 상승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패배감이 하나 있을 테고요. 투자자들이 또 싸게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단기적으로 증시에서 호재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심리들이 모여서 이런 주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각 거시 지표들을 참고를 해서 네.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